그 다음에 태종이 1415년 법제화한 서울근무법에 따른 서울차대제를 세종이 강화했다. 일본에서는 농공상의 차별이 거의 없고 천인, 우리의 노비격이죠. 이런 에타 hin인 비율이 2% 이하였습니다. 중국도 1% 이하고 세습은 없었습니다. 당대만 노비. 우리는 세습 노비. 천민의 속박 수준도 약했다. 적소차별은 있었지만 법제가 없고 약했다. 그 다음에 권위, 권력, 부의 분포를 보면 조선에서는 양반층이 이익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권위, 권력, 부. 하지만 일본에서는 권위는 왕과 공가, 공가랑은 귀족입니다. 왕 밑에 근무하는 귀족이 있었습니다. 권력은 무사층, 부는 혼혼과 호상이 가졌다. 균형되어 있어서 균형 원리가 작동할 수 있는 여지가 컸다. 지배층 대상의 규제 법규가 있는 일본이다. 무가 제법도다. 또는 그 이제는 어성패식무 이렇게 해가지고 일본에는 지금도 800년 전부터 지배층인, 쉽게 말하면 지배층 대상만 별도의 법제나 윤리 강령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조선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경국대전이 왕만 빼고 모든 신하와 백성한테 다 일률적으로 적용됐습니다. 일본에는 지배층인 무사들은 일반 서민들과 다르게 민형사 법제도 적용되지만 윤리강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없는 조선. 관원 전부가 무사인 일본은 다수가 노비인 조선보다 구별되는 거죠. 당연히 무사들이 말단 관원까지가 다 일본은 사무라예요. 그러니까 부패가 아무래도 적었겠죠. 그 다음에 개혁도 약했다. 우리가 세종을 훌륭한 임금으로 치지만 세종 때 무슨 개혁이 있을까? 뭐 세종이 여론조사를 했다. 세법을 고쳐보려고. 하지만 그때 약간 고친 게 크게 농업 생산량을 높이고 농민들의 세부담을 줄여준 것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개혁이란 개혁도 아니에요. 결국 세종 때도 제대로 된 개혁을 못했다. 조선왕조 500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른바 대동법, 균형법 개혁은 1700년대에 가서 나옵니다만 그것도 그 비슷한 시기에 일본의 도쿠가와 막부에서 이뤘던 계획에 비하면 그 정도가 굉장히 약해요. 이 소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난세를 계승하면 그 폐단을 개혁해서 지세를 이룩하고 중국의 진서사는 변통해야 할 때 변통하는 것이 선조의 뜻과 사업하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신분차별 타파의 변통은 300년 뒤 정조 고종 때 100여 년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추진된다. 결국 신분차별, 노비제 같은 게 해소된 것이 요 300년 뒤다. 결국 태종, 세종 때 계약기법이 나라 발전을 가로막았다. 대동법 1608년부터 100여 년에 걸쳐 시행되고요. 균형법, 군복무에 관련 법제죠. 1751년. 그 다음에 갑오개혁 중에 큰 세 가지 개혁인데요. 그 중에 갑오개혁이 가장 근본적인 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일본이 강제해서 이루어진 타율적인 법제라 크게 의의가 떨어진다. 일본에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개혁, 도쿠가와 막부의 6차례 개혁 등 얼굴이 보이는 개혁과에 의한 강한 정책 드라이브가 있었다. 개혁 추진 시 조선에서는 텃세 중하급 관원과 철새, 수령, 감사에 이해가 맞아떨어져 징세 부조리 등 개혁 성과가 미흡했다. 재정개발. 일본은 분권 정치잖아요. 영주하고 가신들이 거기서 삽니다. 30년, 100년, 200년, 어떤 260년 내내 한 가문이 다른 지배한 있죠. 조선은 현령 현관 임기는 5 내지 6년이죠. 감사는 평균 1년. 철새죠. 그 다음에 이제 중인들이 텃세인데 결국 철새가 지도자들이 철새니까 쉽게 부정부패 유혹에 빠져나갈 수 있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독립재산제의 일본과 중앙정부로부터 의존하는 조선과의 차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물론 우리 조선도 평안도라든가 일부 지역은 그 지역에서 조달한 재원 가지고 스스로 경비에 조달하기도 했었습니다. 농업 생산성이 낮았다. 그럼 세종이 아까 얘기했지만 세종 때 농업 생산이 높았느냐? 없어요. 농업 생산성을 높이려면 당시에는 농로를 개설하고 물레방아를 도입하고 수레를 많이 쓰는 건데 훗날 1800년대, 1700년대 후반에 종조가 어준에서 탄식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복희씨나 신농씨 이등과 다름이 없다. 수차는 가뭄에 대비하는 것이고 수레는 두 사람 몫을 일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사용한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해. 세종 때는 물론이고 아까의 350년이 지난 정조 때도 그대로. 태종 때 모내기 금기령, 300년 지난 숙종 때도 모내기 금지를 하고 있어요. 배경에는 저수지가 없다는 거예요. 저수지가 있어야 모내기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과서에는 우리가 배운 건 어떻습니까? 영조 때부터 저수지가 다수 확보되고 모내기가 확대됐다. 농업선 생산성이 늘었다. 사도세자의 아들인 영조의 손자인 정조는 그렇게 의존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정조가 얼마나 현지 순찰을 많이 하신 왕입니까? 교과서의 기술을 믿을 수가 없어요. 아름다운 역사예요. 너무 우리는 일본에서는 중국 못지않게 수레와 수차가 보급됐다. 생산성이 높고 저물리비용, 농로와 가도가 일찍 정비됐다. 이 가도 얘기 나왔는데요. 우리는 조선왕조가 끝날 때까지 서울서 부산이 가로폭 3m가 안 됐습니다. 서울서 부산을 소에다 짐신 두 사람이 간신히 교행할 수 있었어요. 마차 2대는 교행도 힘들어요. 국방상 외침을 우선하다 보니까 상공업진흥 뒷전이었어요. 일본은 이미 1400년대부터 1500년대에 걸쳐가지고 웬만한 주요 도로는 4m에서 6m로 다 정비됩니다. 상공업진흥 우선했던 거죠. 결국 1인당 생산성, 아까 이제 국력 격차 비교하면서 생산성이 잠깐 나왔는데 1700년경 비교해보니까 대략 일본의 한 73% 수준 나옵니다. 아까 제가 국력 비교하면서 우리나라의 국력을 한 65에서 75%, 농업 분야에서 잉여 자본과 축적 부족은 19세기 중후반 우리가 이제 개혁하기 때죠. 근대화하려고 할 때 국력 격차를 굉장히 확대시켜서 자발적인 근대화를 힘들게 만든 원인이 됐다. 그 다음에 상공인 박대. 상공인 박대는 조선시대 내내 유지됩니다. 건의를 안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조정의 기관이 건의를 해도 거부가 되어버립니다. 또는 왕이 하라고 해도 왕명이 쭉 내려가는 과정에서 흐지부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조선에서는 상공업은 본업인 농업과 대비돼서 말업이라고 불렸습니다. 상공인은 신양역천, 신분은 양민이지만 하는 일이 천민이다. 사실상 천민 대우받았어요. 역사의 이름을 남긴 상공인은 도공신당길, 그 임진왜란 때 넘어간 오늘날 심수관으로 알려진 그 선조죠. 대동여 지도의 김정호. 김정호가 아마 공인이었을 걸로 추정합니다. 여러 가지로 보면. 제주 거상인 김만덕, 상인이죠. 친러파 기용이 친일파의 이하영. 이분들은 나중에 이제 내각 등용이 되는데 정치하시기 전에는 이용익은 보부상이었어요. 이하영이라는 사람은 이제 외무장관, 주일대사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부산에서 장사하던 분이에요. 네. 그럼 조선의 선비, 이들은 중용이 뭡니까? 중국의 고전 아닙니까? 우리 선비들이 사서삼경으로 공부하는 한 책자인데 그 20장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구경인데. 여러 공인들을 불러서 재화 서비스를 풍족히 해라. 쉽게 말하면 공인들을 우대해라. 공돌이들 우대해라. 그렇죠. 장인들이죠. 그래야 좋은 성도 쌓고 국방을 튼튼히 할 거 아니냐. 일본에선 도시 서민인 존인은 경제적으로 여유로워 무사 대상으로 대금업. 아까 부는 도시에 사는 상인이나 혼웅이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죠. 힘을 가졌어요. 무사들은 권력은 가졌지만 부는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근대화의 주력으로 전통문화 보존과 발전에 힘쓴 사람들 오히려 상인과 농민들입니다. 오늘날 일본의 가부키, 노, 조루리 등 전통문화 세계적으로 평가가 높습니다만 그걸 일본의 사무라이들이 보존하고 키운 게 아니에요. 사무라이들은 공식적으로 가부키 보면 안 된다 했어요. 비공식적으로는 관람은 됐지만 오히려 그 도쿄,
도쿄에 수많은 극장이 있고 그 극장에서 상영되는 가부키나 노조루르는 인형극 동안 상인들과 농민들, 부자, 서민들 대상이었어요. 그다음 상공인으로 미쓰이 재벌, 미쓰이 타카토시, 기노쿠니야 이런 사람들, 지금도 뭐 기노쿠니야랑 미쓰이는 일본의 뭐 재벌계 기업이나 상당히 큰 기업으로 남아있어요. 역사들이 뭐 300년, 400년 될 리언. 그다음 우리나라 임진전시 때 쳐들어온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선봉 장군이 소서행장, 우리가 알고 있는 고니시 오키나가. 이 사람도 20대 전반까지는 우리 조선을 상대로 인삼 장사하던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발탁이 돼서 사무라이가 됐죠. 센노리큐, 그다음 히데요시 이와 오다 노부나가의 다도 스승인데 이 사람은 50대까지 사카이라는 오사카 주변의 도시에서 장사치였습니다. 창고바다. 이노 타다다카, 김정호보다 한 5, 60년 앞서서 일본의 큰 일본 전도를 지어서 평가가 높은 측량가인데요. 이분도 40대 후반까지 양조했어요. 그 다음에 강항은 간양록에서 예승원 정사라는 개사란 부분에서 일본 사회는 이런 명인들을 대우하고 예우한다. 상공업과 종사자에 대한 인식 대응 차이가 양국의 산업화에 영향을 미쳐서 일본은 열강의 일원이 되고 조선은 식민지가 일원이 됐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겠나. 민생 우선. 사실 우리가 보면 상공인이 우대받지 못하고 그 다음에 농업이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높아지지 못하고 또 상대적으로 전민이 많고 뭐 이런 정황을 생각하면 민생이 좋았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조선의 지배층들은 입을 열고 붓을 잡았다 하면 백성을 위하고 살리자고 했습니다. 실록에는 못마다하여 민생을 안정시키다는 말이 그런 표현과 유사 표현이 많습니다. 현실에서는 양반층의 기득권층과 그 주변을 돕고 편하게 하지 않았나. 이 예소를 보면 말단적인 것을 바로잡으려 하고 근본적인 것을 헤아리지 않는다. 그 사람 덕분에 혜택이 백성에 가지 미치게 됐다는 말 들어보지 못했다. 그 유사한 내용이 1800년대에도 나오고 개혁을 통한 민생 개선이 더뎌서 결국 서민문화 장단은 힘들지 않았나. 근데 일본을 보면 큰 방향에서 상공업 발전과 민생의 안전을 개선을 추구를 했다. 그 결과 지역 수도인 성화마을 중심으로 서민문화가 발달하고 조린 증수에 촉발돼서 가부키, 조르리, 라쿠고라는 것은 혼자 하는 반담입니다. 사례본, 닌조본 같은 소설, 풍속소설, 국교회 같은 풍속화, 전통공예 이런 분야 다양한 인재와 작품이 나왔다. 일본에서는 그 도시 서민층인 조니층이 전 인구의 10% 정도로 서민 문화를 만개하는데 큰 배경이 됐다. 계약이 서구인들은 발달한 출판 문화, 높은 식자율에 놀라고 전통 문화 공유에 대한 평가가 높았다. 이 식자율인데 아까 일본은 우리보다 후민정부보다 500년 전 가나라 문자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가나 해독률이 상당히 높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도 시대를 쭉 돌아서 한자와 가나를 혼용한 그런 소설, 이렇게 이런 것들이 유행해서 많이 이제 책도 출판해서 서민들이 읽었는데, 우리 한글은 후민적인 훌륭한 세종대가 업적이신데, 안타깝게도 조선시대 내내 후민정음을 안 사람이 전체 조선 인구의 10%가 안 돼요. 일제시대 때 한글 교육을 막 초등학교에서 가르쳤는데도 일제시대가 다 끝나고 나서 미군이 조사를 해봤더니 한글을 아는 사람이 100명 중에서 22명. 그러니까 초등학교 정도 나온 분만 한글을 아는데 일제시대 때까지도 일제 말기에 초등학교 진학률이 50%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서당에서 한글 같은 걸 가르치는 아사당은 적었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칭찬하는 훈민정음 한글이지만 조선시대 내내 양반도 안 썼고 서민도 한글을 안 썼어요, 사실상. 그리고 뭐 홍길동전, 흥부전 얘기하지만 그 출판 인쇄술이 떨어져가지고 제대로 홍길동전, 춘향전 사서 읽어볼 만한 책도 없었어요. 우리는 굉장히 아름답게 우리 역사를 배워온 것 같아요.